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 행복했던 네 식구가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사건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살던 그 철판집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부부와 두 딸이 침대에서 잠든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정원 흙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홍콩 타쿠링 핑처촌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가장인 탄청후이 43세는 홍콩 중문대학교 재무부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탕앤이 34세는 문구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다. 부부에게는 탄샤오원 10세, 과탄샤오잉 7세, 두 딸이 있었다. 청후이의 아버지는 선원이었는데 몇 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의 어머니도 그 일로 병이 위독해져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원으로 옮겼다. 마을에는 그들 네 식구만 살고 있었다. 2009년 7월 6일 월요일, 청후이는 원래 출근해야 했지만 그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계속 받지 않다가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청후이의 사촌동생이라고 소개하며 지난주 토요일 사촌 형네 가족이 중국 광둥성 둥관으로 일을 처리하러 갔는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오느냐는 질문에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그렇게 말한 뒤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청후이는 학교에서 22년 동안 일해오며 늘 성실했고 이유 없이 무단결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고향에 급한 일이 있었다면 미리 휴가를 내고 사정을 설명했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는 토요일에 둥관으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월요일이고 두 지역은 멀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갔다 해도 지금쯤이면 가져왔어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몇 동료가 함께 상의할수록 수상하다는 생각이 커졌고 결국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13시 15분 경찰이 핑처촌 담씨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계속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상황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황 씨에 따르면 앞서 청후이의 사촌동생도 내 식구가 토요일에 둥관으로 갔으며 한동안 머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 사촌동생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묻자 황 씨는 자신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예전에 담씨 가족에게서 듣기로는 그가 올 때마다 담씨 집에 묵거나 같은 마을의 친척 집에 묵곤 했다는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집집마다 확인했고 결국 우저우로 74번지 촌가에서 청후이의 사촌동생을 찾아냈습니다. 42세 쉬성치, 아치였습니다. 아치는 중국 광둥성 중산시 황푸진 출신인데 그는 어떻게 이 사건과 얽히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일은 핑처촌 담씨 가족이 살던 이 철판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집은 대지 면적이 약 740평방미터였지만 실제 건물 면적은 92평방미터에 불과했고 나머지 땅은 모두 텅 빈 화단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양돈장이었는데 청후이의 아버지가 회원으로 일하던 시절 돈을 좀 모아 이 농지를 임대해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그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양돈장은 점차 방치됐고 지금의 철판집으로 개조됐습니다. 시골식 정원 딸린 별장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리모델링 작업은 청후이가 사촌동생 아치에게 맡겼습니다. 이 아치의 가정 형편은 사실 꽤 비참했습니다. 원래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아내와 다투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못 이겨 바다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사건 발생 3년 전 병으로 입원했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증후군을 앓아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치의 아내는 의류 공장에서 라인 작업자로 일했고 아이는 둘로 한 명은 중학생, 다른 한 명은 곧 대학에 갈 예정이라 가족의 생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아치는 처음에는 중산 현지에서 인테리어 일을 했고 여가 시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부업으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수입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됐지만 여전히 매우 궁핍했습니다. 당시 홍콩의 임금이 중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는 사촌형 청후이에게 부탁해 홍콩에서 불법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청후이도 사촌동생 가족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몇몇 건축 인테리어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03년부터 아치는 홍콩과 중국을 자주 오갔고 이후 청후이가 집을 리모델링할 때도 그를 고용해 일을 맡겼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 아치는 한동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 아치가 또 사촌형에게 일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청후이는 일거리가 없을 때는 자기 집에 와서 화단을 돌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7월 3일 아치는 홍콩에 도착해 먼 친척인 숙조부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습니다. 아치는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촌형 청후이는 중국에 부동산이 있었고 마침 토요일에 중국 둥관으로 돌아가 부동산 거래를 처리해야 했으며 겸사겸사 가족을 데리고 고향에도 들르려 했다는 것입니다. 떠나면서 사촌형은 그에게 집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고 야외 바닥의 포장 공사도 마무리해달라고 했으며 만약 월요일에 제때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촌형이 떠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치는 지금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진술을 듣고 나서 몇 가지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청후이가 왜 외출하면서 휴대전화를 안 가져갔을까? 홍콩 번호가 중국에서 통화요금이 비싸서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둥관에 도착한 뒤에는 이미 연락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는 둘 다 출근하지 않았고 휴가 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아치의 손가락이 다쳐 붕대를 감고 있는 것도 눈여겨봤습니다. 그는 못과 볼트를 다루다가 다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시신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담씨 집 철판집부터 조사하기로 하고 아치에게 열쇠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치는 수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쇠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앞선 말과 분명히 어긋났습니다. 청후이가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다면 열쇠를 주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이웃 황 씨로부터 이전에 청후이가 아치에게 열쇠 한 개를 건네는 장면을 직접 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치도 스스로 말이 안 된다고 느꼈는지 곧 말을 바꿨습니다. 예전에 리모델링을 도와줄 때는 예비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돌려줬고 이번에는 사촌형이 급하게 떠나는 바람에 예비 열쇠를 자신에게 주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도 아치가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 하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압박했고 아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순순히 열쇠를 내놓았습니다. 담씨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은 아치가 왜 조사를 꺼렸는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집 안은 매우 어질러져 있었고 누군가 서랍과 상자를 뒤져 무언가를 찾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마치 방금 침입 강도를 당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거실 벽과 바닥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작은 방에서는 피가 묻은 상의 한 벌과 피가 묻은 속이 빈 플라스틱 수도관이 나왔습니다. 주방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과 수저가 남아있었고 안방 서랍에서는 담씨 부부의 신분증도 발견됐습니다. 신분증이 집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홍콩을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이 출입경 관리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담씨 가족은 이 기간 동안 출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둥관에 갔다는 말은 아치가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증거가 완전하지 않았고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담씨 가족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집 안을 몇 차례나 오가며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대문에서 약 9m 떨어진 빈터에서 흙이 뒤집힌 듯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혈흔 반응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아래에 분명 뭔가가 있다고 의심했지만 당시 이미 어두워진 데다 현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곧바로 파헤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핑처촌의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동시에 아치를 즉시 제압했고 그의 몸에서 형수언니의 은행카드와 신용카드도 찾아냈습니다. 이어 그가 머물던 74번지 촌가에서는 언니의 노트북과 지갑, 그리고 부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또 그의 베개 밑에서는 언니가 학생 시절 쓰던 학생증도 나왔습니다. 수색으로 나온 증거가 점점 늘어나자 아치는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고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특별한 수단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사고였고 처음부터 사촌형네 가족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그와 형수언니 사이에 숨겨진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치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몇 년 동안 홍콩에 와서 불법 취업을 하는 동안 형수와 정이 들었고 비록 실제로 관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남몰래 자주 스킨십을 했다고 했습니다. 7월 5일 오전 청후이가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간 사이 아치는 그 틈을 타 담씨 집에 들어가 형수와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당시 두 조카딸은 방에서 만화를 보고 있었고 그는 거실에서 형수와 다소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쯤 사촌형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고 그 장면을 보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과도를 집어들고 달려들었고 완전히 목숨을 걸고 덤비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아치는 피할 틈도 없이 청후이와 몸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치는 감정이 폭발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청후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형수 언니는 두 사람이 싸우는 동안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고 남편 청후이가 쓰러진 것을 보고서야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치에게 물건을 던지며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그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치는 형수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선을 가져와 언니의 두 손을 뒤로 묶었고 테이프로 입과 코를 막았습니다. 형수가 진정하길 바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집안에 두 조카딸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아치는 아이들을 제압하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침실 문은 이미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소란을 듣고 겁이 나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치는 방 안에서 철제 펜치를 찾아 문을 억지로 열었고 테이프와 전선으로 두 조카딸도 제압했습니다. 아치는 당시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도망치든 어떻게든 넘기든 결국 돈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해 형수 언니의 은행카드를 찾아내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그는 신이 나서 돈을 뽑으러 갔지만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다시 담씨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형수와 두 조카딸이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포장 공사를 하는 척 위장하기로 하고 담씨 집 바깥의 빈터에 깊은 구덩이를 판 뒤 밤을 틈타 네 식구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시멘트를 사와 그 위에 쌓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은 모두 아치의 자백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이를 듣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의 주방을 보면 조리대 위에 냄비와 그릇 등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식기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집안 사람들이 막 식사를 마친 직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아치의 진술에서는 그가 형수와 거실에서 애매한 행동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밥을 하지 않았다는 흐름이라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범행 후 배가 고파서 혼자 밥을 해 먹은 걸까요? 또 아치는 형수 언니와 정이 들었다고 했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이 단둘이 있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언니와 청후이는 매일 아침 일찍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각자 출근했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설령 그 기간에 아치가 화단 일을 도우러 왔다 해도 그는 낮에만 일하고 해지기 전에 숙조부 집으로 돌아가 쉬었다고 합니다. 이웃 황 씨 역시 언니와 청후이는 결혼 이후 줄곧 사이가 좋았고 평소 다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청후인의 네 식구가 주말마다 차를 타고 놀러 나가며 가족 시간을 보내는 모습도 자주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아치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가 매우 교활하고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 않자 신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키는 마침내 진술을 바꿨다. 그는 사촌의 아내와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항상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고 인정했다. 7월 4일 토요일 청후이는 개를 동물병원에 데려가고 두 딸과 산책을 나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키는 욕정에 사로잡혀 탄신의 집으로 가서 사촌의 아내를 괴롭히고 심지어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러나 애니는 단호하게 그를 막았고 떠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죄책감을 느낀 아키는 서둘러 탄신의 집에서 도망쳤다. 다음 날 오전, 즉 7월 5일, 그는 이 일로 사촌 형제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돼 사과하러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담씨 집에 도착했을 때 사촌형은 마침 요양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고 형수는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후이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 아마 언니가 전날 일을 이야기해 둔 것이었을 겁니다. 아치는 해명하려 했지만 청후이는 듣지 않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때리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전개는 첫 번째 진술과 거의 같았고 차이는 이번 진술에서는 언니가 주방에서 요리 중이었으며 폭우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치는 자신이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깨달은 뒤 이어서 형수와 두 조카딸을 차례로 제압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그가 바꾼 진술을 잠정적으로 믿었고 철판집 앞에서 철제 펜치, 과도 등 범행 도구도 찾아냈습니다. 또한 아치가 시멘트를 구입한 가게를 조사해 7월 6일 오전 그가 시멘트 몇 포대를 주문했고 추가 비용을 내고 즉시 배송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 식구의 시신을 발굴한 뒤 법의학 검사를 통해 아치가 여전히 일부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7월 7일 새벽,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이미 시멘트가 말라 바닥이 매우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압 브레이커 같은 장비로 지면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시신이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 13시간이 걸려서야 구덩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차 측량 결과 이 구덩이는 가로 세로 2.4m, 깊이 1.8m였고 시멘트 층의 두께는 30cm에 달했습니다. 흙구덩이 안에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시신 사구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친지들의 1차 확인에 따르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막내딸 샤오잉, 큰딸 샤오원, 그리고 언니와 청후이 부부였습니다. 경찰은 담씨 가족의 피살 시점을 7월 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5시 2분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청후이는 그날 오전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11시 30분쯤에야 떠났고 오후 15시 2분에는 아치가 CCTV에 찍혔는데 언니의 은행카드를 들고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의학 보고서는 아치가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청후이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거의 80곳에 달했습니다. 몸통 65곳, 팔다리 13곳이었고 그중 3곳은 방어흔이었습니다. 흔히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청후이가 먼저 공격했다면 그의 몸에 왜 그렇게 많은 칼 상처가 남았겠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아치는 손가락에 약간의 경상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는 아치가 방심한 틈을 타 먼저 공격해 청후이의 저항 능력을 빼앗은 뒤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언니와 두 딸은 전선, 테이프, 옷가지 등으로 여러 겹 결박돼 있었습니다. 특히 언니의 실제 사인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이었고 흉기는 목에 감겨있던 노란색 전선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딱 6군데의 열상이 있었는데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아치의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출이 실패한 뒤 담씨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녀 셋이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했지만 언니의 사인을 보면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살해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샤오잉은 테이프로 입과 코가 막힌 채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나일론 자루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인인 아치가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세 사람 중 샤오원만 코가 막히지 않아 숨을 쉴 공간이 있었지만 얼굴에도 역시 감싸였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전에 발굴했던 과일칼을 조사한 결과 아키의 지문만 발견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키가 직접 칼을 가져왔고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찰은 아키가 사촌의 아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사촌에게 폭행당해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키의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조리 가져갔고 그 중에는 현금 6천 홍콩달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아치의 가정 형편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을 나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홍콩에 와서 불법 취업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의 본가 집은 낡아서 비만 오면 물이 새었고 그래서 새 집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사촌형 청후이는 중국 중산 황푸진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홍콩에서 살아 중국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청후이가 아치에게 그 조상집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아치는 그 집을 헐값에 사들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 집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새 집을 짓느라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청우이도 설득돼 실제로 아치가 그 집에 들어가 살도록 해주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우이의 두 고모가 이 사실을 알고는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아치는 이에 크게 격분했고 나무 몽둥이까지 들고 청우이의 고모들을 찾아가 따지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조상집을 사는데 실패하자 아치는 2층짜리 새 집을 지으려 했습니다. 당시 시공팀은 이미 기초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10만 위안이 더 필요했는데 아치에게는 그만한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사촌형 청후이를 떠올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은 그가 사촌형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청후이 쪽 형편이 더 나으니 친척에게 집 수리비를 좀 빌리는 일은 흔하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습니다. 아치라는 사람은 사고방식이 정말 보통이 아니어서 가히 기이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아치는 집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 사촌형 청후이를 떠올린 것이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라 사촌형이 원래 나한테 빚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전에 청후이가 일당 500 숙식 제공까지 되는 건설 일을 소개해줬는데 한동안 일한 뒤 아치는 현장에서 임금을 일부 떼어간다는 걸 알게 됐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200 남짓에 불과해 마음이 크게 상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청후이 집을 리모델링해주면서도 하루 300 정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치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사촌형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핑차촌에 올 때면 담시 집에서 자주 묵으며 먹을 것도 얻어먹고 이것저것 가져가기도 했으니 조금 적어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치는 청후이가 자신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쓰고 있다고 믿게 됐고 심지어 공사장에서 떼인 임금이 사실은 청후이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수입이 적다고 느꼈다면 아치는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홍콩 현지 노동자와 자신의 수입을 직접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불법 취업 상태였고 사촌형은 그를 소개해주면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수입은 중산에서 벌던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치는 끝내 납득하지 못하고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계산하고 있다고만 여겼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치는 청후이라는 친척을 향해 부러움과 질투를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질투는 외모, 가정 형편, 경제력 등 여러 면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사촌 형제를 비교하면 청후이는 키가 174cm였고 피부가 하얗고 외모도 준수해 전체적으로 학구적인 분위기가 났습니다. 중년이 되며 살이 좀 붙어 예전만 못해졌다고는 해도 키 162cm의 험악한 인상의 아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청후이가 더 나아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청후이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일하는 확실한 화이트 칼라였고 대인관계도 좋았으며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아치는 어린 시절 뇌막염과 뇌신경 질환을 앓았고 후유증이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 말수가 적어졌으며 감정 조절도 어려워 자주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중퇴하고 일하러 나갔는데 행동이 괴이하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아치라는 별명까지 붙였고 이웃관계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치는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이 잦았고 장모는 딸이 시집간 뒤 생활이 힘들고 가정폭력을 자주 당한다며 울며 하소연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찾아와 따져도 아치는 여전히 제멋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사촌형처럼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원 딸린 별장 같은 집에까지 살게 된 데다 그 집이 자신이 직접 손을 대어 리모델링한 곳이라는 사실까지 겹치면서 그 격차와 불만이 그의 심리를 점점 더 뒤틀리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실제 상황은 아치가 먼저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고 그는 그것을 원래 자기 목인 돈을 되찾는 것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당하자 아치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시작했고 이후에 일련의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청후이의 몸에 칼자국이 그렇게 많았다는 점에서도 아치의 마음속에 큰 원한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사촌형 내 가정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청후이의 어머니 치료비로 많은 돈이 들어갔고
같은 마을 이웃들에게도 적지 않은 빚이 있어 아치에게 빌려줄 여유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치가 불법 취업을 하며 임금을 떼었다는 문제 역시 청후이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홍콩에서 불법 취업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최고 3년 징역, 5만 홍콩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전과가 남아 입국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불법 취업의 일당 수준은 대체로 합법 노동자의 50% 백슬래시사인 70%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부 임금이 떼었다 하더라도 그해 실제로 손에 쥔 돈은 당시 중국에서 벌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후이는 사촌 형제라는 정을 생각해 아치에게 핑차촌 주변의 건설 일을 자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아치는 사촌형 집이나 숙조부 집에서 묵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취업자들은 임시 숙소나 낡은 케이지 하우스 같은 곳에 지내며 열몇 평 남짓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몰려 사는 열악한 환경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치가 받던 대우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마 청후이도 끝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호의로 도와준 사촌 동생이 결국 자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되레 물어뜯듯 나서 내 식구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갈 줄은 말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홍콩 고등법원은 아치에게 살인 3건과 과실치사 1건을 인정했습니다. 과실치사는 담씨 집 큰딸 샤오원에 대한 것이었는데 시신이 발견됐을 때 입과 코가 막혀 있지 않아 결박 당시 사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아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이는 홍콩에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시 아치가 고향인 중국 중산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치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내 식구의 죽음이 모두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과실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판사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그는 오히려 처음의 진술로 다시 되돌아가 형수와의 불륜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재판을 장난처럼 여긴 셈입니다. 판사와 배심원단은 그의 번복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초기 보도들이 자극을 노리다 보니 2022년이 되어서도 일부 매체가 여전히 불륜을 이 사건의 홍보 포인트처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2011년 8월 8일 아치는 또 법원에 편지를 보내 어린 시절병으로 후유증이 남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매우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지만 법원이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종신형 대신 유기징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 청후이의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요청도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아치는 이런 주장을 꺼내지 않았고 범행 당시 질병에 영향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아치는 수감 중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해 사건 이후 13년 동안 방치돼 있던 담씨 가족의 철판집이 불법 점유된 뒤 철거됐고 그 자리에 차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홍콩 법에는 여권 침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비소유자가 타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유해 법정 기간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뜻이며 그 성질은 원시 취득입니다. 물론 홍콩뿐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도 이 제도는 널리 존재합니다. 당시 청후인의 4식구가 살해당하고 담씨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이 부동산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등기상 소유권도 계속 청후이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노린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아치는 아마도 자신이 부러워하던 사촌형의 정원 딸린 별장 같은 집이 하필 자신이 죽은 그 해에 결국 남의 재산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참으로 비참하고도 탄식할 일입니다. 이 사건은 보고 나면 참 씁쓸함이 남습니다. 선의로 도왔을 뿐인데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됐으니까요. 자, 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곡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런웨이와 쇼, 그리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패셔너블한 모델이자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늘 빛나는 조명 아래 있었지만 진정한 꿈은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인데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헤비메탈 음악을 사랑하고 LA의 끔찍한 형사사건에 매료되었는데
자신이 그런 사건의 희생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에이미의 피해 사건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에이미 하윅은 1981년 5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셀러스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고아였고 어린 시절에 랜스데빌에 살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는 에이미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랜스데빌은 8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이미는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할리우드로 진출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에이미의 진정한 꿈은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할리우드라는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에이미는 양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녀는 대학 시절에 레스토랑 서빙, 파티걸, 전문 모델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로버트였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특별한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보통 할리우드에 온 예쁜 여자들은 배우를 꿈꾸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춤을 추고 모델 일을 하는 것은 그녀에게 학비를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부업은 점점 더 성공적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심지어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불꽃춤까지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불꽃에 눈썹이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댄서들은 그녀 옆에 서면 빛이 바랄 정도로 에이미는 눈부신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학업에서도 에이미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죠. 놀랍게도 모든 학비는 그녀 스스로 벌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결혼 및 가족 심리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및 부부관계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녀의 연애는 꽤 험난했습니다. 그녀는 배우 크리스핀 글로버, 데이브 나바로, 록 가수 메릴린 맨슨 등 유명 인사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지만 모두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연애에 있어서 솔직하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녀의 친구들은 금방 소식을 알게 되었죠. 에이미는 여러 잡지에서 화보 촬영을 자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진작가 가레스를 만났습니다. 가레스는 뛰어난 사진 실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에도 능통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또 자신을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코미디언이었지만 그의 연극은 관객들이 어색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t's great to be here in all of the best parts of entertainment. We've got most of a band. We've got morning radio sound effects. Sometimes a full band when a toy kazoo comes from the ground, raises from the grave, takes over Tony and starts singing. It's wonderful. It's a wonderful time. 가레스와 에이미가 사귀는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의 많은 남성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때로 에이미 곁에 다른 남성이 있으면 갑자기 에이미에게 키스하며 에이미는 내 여자야 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미는 크게 불쾌했고 결국 가레스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에이미에게 감성적인 음악 링크가 달린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가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던 에이미는 결국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완전히 끝맺음을 짓게 되었습니다. 2012년 에이미는 한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몇 년 전 플레이보이 잡지를 위해 촬영했던 노출 사진들이 에이미가 일하는 교도소로 배달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에이미는 직장을 잃었고 자신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에이미의 친구가 그녀에게 혹시 남녀 관련 심리치료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적인 심리 상담사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인간 남녀관계 전문 분야를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관련 저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심리상담사가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공개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심리상담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LA와 할리우드에서 활동했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모델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생각 밖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정기적으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 분야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고객 중에 단순히 에이미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에이미가 그들이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심리치료사였을 겁니다. 에이미가 맨슨과 사귀었을 때 에이미는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이 그녀에게 맨슨을 보지 못했다고 하자 에이미는 농담삼아 그는 오후 6시 전에 일어난 적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의 불참은 에이미가 완벽한 생일 파티를 즐기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파티에서 에이미는 유명 배우이자 프로그램 진행자인 드류 캐리를 만났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에게 넌 생일에 약속을 깨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돼. 아니면 나랑 다음 주에 디즈니랜드에 놀러 갈까?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무도 에이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에이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드류는 약속대로 에이미와 그녀의 친구를 10명 넘게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에이미는 신나게 놀았고 드류는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고 에이미는 드류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유명인의 만남은 곧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2018년 1월 드류는 프랑스 파리에서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 에이미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에이미와의 약혼 소식을 발표하며 세상에 알렸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you to my brand new lovely fiancée, Amy. How you doing, Amy? 이 소식은 며칠 동안 각종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고 인터넷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류와 약혼한 에이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에이미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듯 했습니다. 누군가 댓글란에 에이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고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그 허위 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미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여 에이미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 사건을 독점 보도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정보가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누가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드류와 에이미가 모두 재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의 사랑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드류의 나이가 에이미보다 23살이나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그녀는 돈을 좋아하고 그는 돈이 많잖아. 이 사실이 때로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젊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그녀가 결코 돈 때문에 남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이미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댓글들은 마치 에이미의 동선과 행적을 알고 있는 듯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미는 항상 대중 앞에 서 있었지만 스토커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드류는 여러 번 차라리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에이미에게 이런 공경을 안겨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이미 역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의 발언은 정말 낙담스럽습니다. 저는 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t's definitely frustrating. Just people online saying, oh, I bet she's a gold digger. I bet she's, wanting him for this. I'm like, no, actually, I have my own business and I have a degree.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에이미가 가족을 잘 대하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박사학위를 돈으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에이미를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런 비난들은 에이미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2018년 10월 에이미는 경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드류와 에이미가 살던 곳에 도착했을 때 에이미가 말한 스토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에이미와 드류는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들은 에이미가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결별의 주요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법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2020년 발렌타인데이 전날 에이미와 드류는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드류도 에이미와 친구 사이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에이미는 친구들과 함께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열 계획이었고 드류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여성 친구들이어서 드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에이미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을 알렸고 자세한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버트는 경찰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로버트에게 어제 마지막으로 에이미를 본 시간이 언제였는가? 와 이 같은 일반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로버트는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에이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론 드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에이미가 숨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된 로버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입양가족과 함께 자랐고 친척은 많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누구와도 쉽게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들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이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이런 일로 장난을 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가 하루 전에 에이미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해서 에이미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에이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릴로 중위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의 집 아래층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호흡이 미약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가 발견된 곳의 바로 위에는 발코니가 있었고 발코니에서 지면까지의 높이는 약 6m였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의 몸에는 추락으로 인한 상처 외에 다른 상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릴로 중위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악의적인 형사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에이미의 방바닥에는 흩어진 구슬들이 있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또한 카릴로 중위는 침대 밑에서 약물이 가득 찬 주사기를 발견했습니다. 주사기에는 성인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양의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주사 자국은 없었지만 누군가 에이미에게 주사기를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발코니로 이어지는 유리문과 블라인드가 파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조각과 붉은 액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에이미가 바로 이곳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에이미의 부검 결과가 곧 나왔습니다. 에이미의 몸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카릴로 중위의 예상대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에이미는 발코니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먼저 에이미의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어 누가 에이미에게 그렇게 큰 중호심을 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드류는 에이미의 전 남자친구로서 자연스럽게 경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이미와 드류는 2년 전에 헤어졌지만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에이미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를 찾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드류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에이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이미가 얼마나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또 에이미가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이미가 특이한 것,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무시무시한 것들을 좋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뼈로 만든 해골 장식품을 좋아했고 심지어 묘지에 가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LA에서 유명한 살인사건에도 집착했습니다. 경찰이 드류에게 에이미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과 사건 당일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을 때 드류는 에이미가 발렌타인데이 전날 저녁에 자신에게 문자를 보내 그리워한다고 말했고 그 후로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에이미는 드류를 본인이 주최한 발렌타인데이 파티에 초대했지만 에이미의 여성 친구들만 초대된 것이어서 드류는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드류는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에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곧 드류의 알리바이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는 용의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로버트는 경찰서로 찾아가 한 사람이 의심된다고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가레스였습니다. 로버트는 가레스를 잘 알지 못했지만 에이미와 가레스의 관계가 접근 금지 명령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와 갈등을 빚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에이미가 가레스를 매우 두려워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가 에이미와 사귄 것은 10년 전 일이어서 그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 따라 경찰은 에이미가 당시 신청했던 접근 금지 명령을 확인하여 가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카릴로 중위는 여성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한다는 것은 분명 그녀를 위험하게 만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 역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죠. 조사 중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가 소유욕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밤중에 가레스는 에이미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에이미와 말다툼을 벌인 후 에이미를 도로변에 내버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미의 여성친구 몬도사는 가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가레스가 매우 예민하고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과 부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몬도사는 가레스가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에 능통하지만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레스가 한때 에이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고 에이미가 집에 없는 사이에 에이미의 셔먼 오크스 아파트에 침입하여 사진첩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에이미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가레스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꽤 오랫동안 에이미는 가레스가 자신의 전화를 도청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가레스가 항상 본인의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는 아마도 에이미의 새 남자친구인 드류가 뛰어난 코미디언이라는 점이 가레스를 더욱 질투하게 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레스의 성격으로 보아 그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코미디언이 되는 것은 가레스의 꿈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2년 전 에이미가 드류와 약혼한 후 일어난 일들, 다시 말하자면 부정적인 댓글, 주택 침입 등의 사건들이 모두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에이미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 가레스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이미와 가레스는 헤어진 후 1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에이미는 엑스비즈 어워드에 참석했습니다. 엑스비즈 어워드는 엑스비즈 잡지가 주최하는 연례 시상식으로 AVN 어워드와 함께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시상식 중 하나입니다. 에이미가 무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가레스였는데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무대 아래에서 에이미가 예전에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매우 당황했고 그 순간 가레스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에이미는 무대에서 내려와 가레스를 구석으로 데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레스는 때로는 에이미를 사랑한다고 말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에이미는 가레스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가레스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심지어 바닥에 뒹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최 측의 중재로 소동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미는 많이 놀라게 되어
시상식 후의 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에이미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가 위험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설령 신청한다고 해도 판사가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이미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분명 가레스가 저지른 일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 사건 이후 드류에게 연락했는데 아마 가레스와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월 17일 카릴로 중위는 가레스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에서 붉은 액체가 묻은 옷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같은 것을 발견하여 결국 가레스는 사람을 해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가레스의 보석금은 무려 200만 달러, 하나 약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 금액인 20만 달러, 하나 약 2억 7천만 원을 납부해야만 보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곧 보석금을 마련하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가레스에게 불리한 증거는 매우 확실했습니다. 가레스의 집에서 발견된 옷에 묻은 붉은 액체는 에이미의 것이었고 에이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DNA는 가레스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주사기는 가레스가 범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보통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들은 특정 규칙과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그들은 국경과 공항에 접근할 수 없고 법원의 소원에 언제든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레스는 풀려난 지 하루 만에 규정을 위반하고 LA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그가 보석을 받아 도망치려고 한다고 판단했고 가레스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석금은 몰수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가레스의 재판은 2022년 8월 30일 동부 LA 법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레스가 계획적인 범행으로 1급 고의상해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홧김에 저지른 2급 고의상해죄인지였습니다. 검찰은 가레스의 계획적인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야 했지만 가레스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레스가 절망에 빠져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마리아노는 에이미의 이메일을 통해 가레스가 절망보다는 분노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심사숙고 끝에 가레스의 1급 고의상해죄를 유죄로 판결하여 그는 결국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으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부부관계 전문가로서 여성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했었습니다. 스토커와 마주했을 때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이미의 친구 로버트는 에이미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데 앞장섰고 에이미의 또 다른 친구 글래니 슬라는 기념비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그 기념비는 추모와 사색의 공간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댓글에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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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살의 젊은 여성, 호주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아넣은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의 시어머니 장화교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살의 아이가 현장에서 모든 범행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하게 며느리를 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5월 4일 한 중년 여성이 멜버른 경찰서로 뛰어들어옵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경찰들은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랜 소통 끝에 경찰은 드디어 비극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부 갈등으로 인해 실수로 며느리를 해친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여 경찰서에서는 바로 중국어가 가능한 경찰을 불러 자세히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이름은 장화교로 51세입니다. 그녀는 복건성 출신으로 자녀들이 모두 호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자 남편과 함께 호주로 건너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딸의 집에 거주했던 그녀는 손자가 보고 싶어 딸에게 부탁해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후 1시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 림담은 2살 손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장화교는 목욕물을 만지더니 너무 뜨겁다며 아이가 견디기 어렵다며 온도를 낮추라고 말했지만 림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목욕을 계속했습니다. 화가 난 장화교는 며느리에게 뜨거운 물로 내 손자를 데일 것인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불만이 쌓여온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사소한 목욕 문제로 또다시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장화교는 자신의 말에 며느리가 욱하여 갑자기 집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자신을 공격하려 하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망치를 빼앗아 며느리의 머리에 대고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숨지게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화교는 경찰에 사건 과정을 진술하며 계속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절대 일부러 며느리를 해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화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5월 3일 오후에 숨졌는데 장화교는 왜 하루가 지난 5월 4일에야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만약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후회와 자책을 느껴야 하는데 장화교는 사건을 설명하는 내내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주 이상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계속 진행했고 놀랍게도 장화교의 말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에게 숨진 며느리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장화교는 며느리가 숨진 뒤 손자를 달랜 후 그녀를 나일론 봉투에 담아 마당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욕실을 닦은 후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 출근하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2살 손자를 혼자 집에 남겨둔 채 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5월 4일 새벽 1시경 야근 후 돌아온 아들 장영평은 아내가 집에 없고 아들 혼자 방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장영평은 어머니에게도 연락하여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장화교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늦었는데 어디에 갔는지 이상했지만 아들이 계속 울고 있어 장영평은 아들을 재운 후 자신도 잠들게 되었습니다. 장화교는 아들이 아내를 찾는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몰래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 새벽에 마당에 있는 숨진 며느리가 들어있는 쓰레기통을 집에서 700m 떨어진 강둑까지 밀고 나일론 봉투를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레기통을 다시 마당에 가져다 놓고 날이 밝자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를 체포한 후 즉시 강변으로 가 그녀의 며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림단의 몸은 이미 강물에 씻겨 핏자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림단의 머리는 최소 33번 이상의 중간 강도의 타격을 입었고 두개골뿐만 아니라 코, 턱, 치아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림단의 몸에는 여러 개의 방어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화교가 자기 방어를 했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였습니다. 추후 경찰은 장화교에게도 신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골절은 물론 멍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장화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림단이 망치를 들고 장화교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장화교가 망치를 꺼내 림단의 머리를 난타했던 것입니다. 림단은 손으로 머리를 막았지만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당시 림단은 아들을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2살 손자가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의 망치에 맞아 쓰러지는 과정을 전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공포와 불안감이 들었을까요? 그럼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목욕물 온도를 놓고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림단과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우선 림단과 남편 장영평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림다는 1990년 중국 복건성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림다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17살의 림다는 홀로 호주로 떠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2009년 19살의 림다는 학교 파티에서 같은 고향 출신의 장영평을 만났습니다.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두 사람은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둘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몇 달 후 연인이 되어 있었고 몇 달 뒤 림다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평은 기뻐하며 아이를 낳아 함께 살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열애 중이었기 때문에 림다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장영평은 여자친구 임신과 결혼 준비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의 가정 형편이 좋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곧 아기를 안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이 혼사를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사돈도 복건성에서 살아 림단의 부모님 댁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림단의 부모님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직 19살이라 결혼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 림단이 원했고 지금 아이까지 임신했습니다. 사위인 장영평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농촌에서 벗어나 호주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 영주권자 신분이 있으니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림단의 부모님도 결국 이 혼사를 허락했습니다. 림단의 집안은 하나뿐인 딸을 어릴 때부터 유학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씨 집안으로부터 15만 위안, 하나로 약 2,860만 원의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커플은 2010년 2월 26일 결혼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잘 보살피기 위해 장화교도 호주로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지 않았고 영어도 못하는 시어머니는 아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할머니로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호주로 왔습니다. 장화교의 사상은 매우 전통적입니다. 왜냐하면 장영평을 낳기 전에 이미 두 딸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심했던 남존여비 사상은 그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가족 계획과 맞물려 출산을 초과하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장화교는 아들 장영평을 낳기 위해 돼지우리에서 출산을 강행했고 결국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장화교는 3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특히 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장영평은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의 자랑이 되었고 두 딸도 나중에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어 어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아내 림단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장영평은 안심하게 됐는데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동생활에 고부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어머니와 아내는 수없이 다투게 되어 집안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17살에 혼자 호주로 유학 간 림다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추구했고 또 사고방식도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시골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사고방식도 보수적이었고 생활 습관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화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두 문화의 차이와 대립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모순을 낳습니다. 림단이 임신 중이었을 때는 장화교는 며느리 뱃속의 아이를 위해 며느리에게 양보하고 참으며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냥 임산부가 제일 중요하니 참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여서 장화교는 본인이 손주를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나섰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녀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라며 아이의 교육에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림단에게 본인의 방식대로 하라고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림단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림단은 남편 장영평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불평하며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너무 고지식하다며 남편이 중간 역할을 하기를 바랬지만 장영평은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아내에게만 어머니를 이해하고 참으라고만 하며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 시간이 지나자 림다는 시어머니의 고지식한 육아 방식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장화교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지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툴 때마다 장화교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반면 린다는 시어머니가 화를 낼 때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불편해했고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린다는 참지 못하여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또 장화교에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 않으며 시어머니를 멀리하였습니다. 림단의 행동은 결국 장화교를 화나게 했습니다. 장화교는 며느리가 손주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림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녀의 뺨을 때리고 못살게 할 거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화교는 또 1살밖에 안 되는 손자에게 새로운 엄마로 바꿔줄까? 라고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결국 림다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과 모욕을 참지 못하여 호주에서 복건성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이 시집에서 억울함을 당하여 림단의 부모는 아주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들은 딸이 적어도 집에서 한동안 지내길 원했지만 얼마 안 돼 장영평은 앞으로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림단을 다시 호주로 데려갔습니다. 림단은 다시 호주로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이사를 나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집에서 살게 된 시어머니 장화교는 림단에 대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매일 아들에게 림단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빨리 헤어져야 한다고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 아들과 결혼한 거라며 다른 여자라면 아들에게 돈을 주어 결혼했을 것이라며 림단에게 15만 위안의 예물을 준 것은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영평에게 림단은 학교 파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들에게 림단과 빨리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의 불평에 고부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반박할 수 없었거나 침묵으로 어머니의 분노를 달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영평의 끊임없는 침묵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결국 아이 목욕물이 뜨겁다는 사소한 일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초 호주 고등법원은 장화교의 사건을 공개 심리했습니다. 장화교는 법정에서 며느리 림단이 자신과 가족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림단이 자신에게 무리하게 대했고 딸의 집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아들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손자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화교는 계속해서 자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장화교의 행동이 통제불능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이며 처음 공격을 한 사람은 바로 장화교였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림단은 장화교의 잔인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으며 장화교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며느리를 잔혹하고 무례하게 다루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장화교가 며느리를 해친 혐의에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호인은 장화교가 형기를 마친 후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들은 모두 호주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큰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화교는 교도소에서 고립되어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감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화교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2살의 아이 앞에서 엄마를 공격한 것이 매우 잔혹한 행위라며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양형참작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장화교가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자수를 했으며 전과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녀에게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3년 6개월을 복역한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화교는 자신은 자기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림단의 2살 아들은 림단의 부모님과 장영평이 함께 돌보았습니다. 림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태어난 이후로 딸은 나의 전부였습니다. 사건 이후로 악몽을 자주 꾸고 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꿈에서 딸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로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잃게 됐습니다. 아직도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장화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숨진 피해자를 잔혹하게 다룬 것은 범죄를 더욱 악화시킨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수하고 시체를 찾는 데 협조한 건 장화교의 범죄를 상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장화교의 형기를 22년으로 늘렸고 17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53세의 장화교는 적어도 70세가 되어야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6년 2월 림단의 어머니는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장화교는 림단의 어머니에게 11만 달러,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장화교가 며느리를 해친 사건은 결국 종결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침묵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서로의 이해와 노력으로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최악의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영평은 어머니와 아내의 갈등 속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평의 침묵은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나 아들의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냉담하게 지켜보기만 하여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관했고 그 결과 온 가족이 지리멸렬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감옥에 가고 자신은 아내를 잃었고 아들은 엄마를 잃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